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장지웅 작가님이 지으신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이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지웅 15년간 다수의 상장사와 자산운용사, 창업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등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실무 운영을 모두 거쳤다. 현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자닌 채권 발행, 최종 계약 성사까지 M&A 전 과정을 총괄해왔고 인수합병 분야에서 기업 CEO가 믿고 맡기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수많은 기업과 임원진을 만나오면서 기업의 생존 방식과 주가의 흐름에 대해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몸에 익혔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첫 번째 포식자 대기업, 2장 포식자 행사하는 피식자 노조, 3장 두 번째 포식자 기관, 4장 세 번째 포식자 글로벌 기업, 5장 네 번째 포식자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하되 현실에서는 냉철해져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4명은 아프가니스탄 모처에서 탈레반 지도자 색출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염습대를 몰고 온 민간인 3명과 마주쳤다. 그들 중 한 명은 10서너 살 즈음의 남자아이였다. 민간인을 풀어주면 경찰대의 존재가 발각될 게 뻔했다. 이는 임무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다. 반대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특히 아이까지 죽인다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결국 민간인들을 풀어주는 걸 택했다. 양심에 따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정찰대 4명 중 3명이 전사했고 그들을 구출하러 오던 헬리콥터마저 피격당해 탑승한 미군 16명 전원이 사망했다. 세계 최강의 부대라 일컬어지는 네이비실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 손에 꼽힐 만큼 큰 희생자를 낸 레드윙스 작전의 결말이다. 이제는 총과 칼이 아닌 돈과 금융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폭격과 시가전 대신 거대 외국 자본이 개도국과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시대다. 금융전쟁의 시대에서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투는 지극히 효율이 떨어지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오히려 환율이나 금리가 강력한 무기 또는 방어도구가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가치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는다. 실업률은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사망률이나 다름없다. 누구든 승리자가 되어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금융전쟁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이 의외의 선택을 한다. 레드윙스 작전의 딜레마처럼 양심이나 정의라는 명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한다. 레드윙스 작전에서 살아남은 이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책을 펴내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패잔병에게 영웅 프레임을 씌워서 처참한 실패를 가린 셈이다.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명분을 찾아 뒤로 숨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실패의 비루함을 가리려는 사람들은 과정에서 명분을 찾는다. 하지만 과정의 정당함으로 결과를 용인해 줄 만큼 시장은 따뜻하지 않다. 정의로운 실패는 없다. 실패는 실패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이라는 명예와 더불어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이라는 그늘을 지니고 있다. 잘잘못을 따지고 단죄하는 건 사법부의 영역이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삼성그룹에게 정의와 양심의 잣대를 들이밀 거라면 투자 세계에서 발을 빼는 게 낫다. 군사작전의 목적은 임무 완수와 생존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전쟁의 시대에서 정의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자로서의 생존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자문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전쟁에서 진심으로 살아남고자 하는가? 누가 내게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이다. 희생도 딜레마도 싫다면 가진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자를 받으며 이해 적금으로 만족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건 역시 착시일 뿐이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은행 자본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당신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은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자동납부가 한 번만 연체되어도 은행의 얼굴이 바뀌는 걸 바로 체감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유행처럼 ESG가 회자되고 있다.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말이다. 건강한 지배구조 아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멋진 말이다. 실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데 기업 경영의 핵심이자 기업 성장의 뉴 패러다임이라 일컬어지는 ESG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처럼 보이는 ESG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워 자연보호와 탁월한 연비 기반의 상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온 것으로 모두를 속인 디젤게이트의 주범 폭스바겐 그룹이 속한 유럽이 앞장서서 ESG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렬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정의롭고 모범적인 행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의식한 듯한 첫 번째 파워데이에서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과 배터리 자체 생산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배터리 비용 50% 절감을 통한 전기차 대중화를 선언한 것도 일론 머스크의 로드맵과 닮았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 기아 약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기아처럼 독립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준이다. 그뿐인가? 전장과 반도체 부문에는 삼성이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변방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의 퀀텀 점프를 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 시점에 유럽발 ESG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무섭게 성장하는 후발주자를 막는 허들에 가깝다. 어차피 폭스바겐 그룹은 30조 원이 넘는 돈을 디젤 게이트의 대가로 지불했다. 유럽에는 친환경적인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내세운 환경구제나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내세운 환경규제나 ESG는 친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을 견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글로벌 기준을 내세우며 후발주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도전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것, 세계의 패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모습, 이것이 정의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민낯이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정의로운 단어에 함몰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자신이 쌓은 부를 성경 속 인물인 야곱이 쌓은 부와 비교하며 자신은 신에게 축복받은 존재라며 자랑한다. 그러자 주인공 안토니오는 악마도 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고 응수한다. 이는 샤일록을 악마 취급한 신랄한 인격 모독이다. 19세기 영국의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칭송했다. 맞다. 셰익스피어와 인도는 바꿀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고 인도는 인도인의 것이니까. 이를 바꿔 표현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학평론가 나스메 소세끼를 조선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베니스의 상인 속 안토니오도 동일한 오만함을 보인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3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샤일록을 면전에서 철저하게 멸시했으면서 정작 돈이 궁할 땐 대출 미상한 시 심장 근처 살 1파운드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묘사된 샤일록은 후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마존의 베프 베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모두 샤일록의 후손, 유대인이다. 샤일록의 후손 중 하나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로 공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영국 정부가 샤일록의 후손 조지 소로스에게 항복한 셈이다.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의 정의로 본다면 21세기 지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거대 자본, 외국인과 대기업, 대주주가 패권을 쥐고 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정의를 이용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의로움을 연출할 수 있다. 착한 기업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덜 나쁜 기업과 더 나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자본주의에서 생존은 수익 창출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생존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그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돈을 굴리며 기업에게는 도덕성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기부나 사회환원을 하라고 요구한다. 기부와 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업은 마치 섹스피어 시대의 샤일록처럼 돈만 하는 고린 대금업자라고 멸시하고 폄훼한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보자. 당신이 투자한 기업이 전년 대비 몇 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기업의 총수가 이토록 놀라운 성장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주주배당은 뒷전이고 기부를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은 주주총회에서 그 한 건에 찬성할 수 있는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 당신이 속한 팀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전사 매출은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당신 팀 덕분에 큰 이익이 남았다며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에게 소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당신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투자는 섹스피어의 희극이 아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정의와 수익 모두를 지키겠다는 이들은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순진한 생각은 투자 실패와 함께 당신 가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출혈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평화는 수많은 전쟁 사이 찾아오는 잠깐의 휴식일 뿐이다. 악당이 되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다. 금융전쟁의 승리이자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인 외국인과 대기업, 대주주의 욕망을 읽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라는 얘기다. 개인이 게임에서 지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이다. 실패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패를 기업의 부도덕함이나 다른 이슈로 돌린다. 성공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주가를 부양한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비록 기업 운영은 실패했지만 인성은 나무랄 데 없는 대표이사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배가 침몰했다면 선장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착한 선장이 아니라 안전한 항해다. 돈에는 선악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돈에 대해 무지하는 건 죄다. 투자에서는 무지로 인해 돈을 잃는 게 죄다. 돈을 지키는 게 정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살아남은 길을 선택한 사람만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다. 포식자 마인드 체크포인트.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픈 사연이 있는 돈이라서 말하는 것조차 힘드네요. 우리 딸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조이팔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다. 조이팔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에서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약 4조 원을 가로챘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다. 한 방송에서 조이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피해자는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잃은 2억 4천만 원은 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딸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희생자였다. 피해자가 잃은 돈은 딸의 목숨값인 셈이다. 피해자의 남편은 딸의 목숨값을 사기로 잃은 4년 뒤 세상을 떠났다. 돈이 없어서 아픈 남편을 병원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피해자는 후회했다. 방송은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문이고 조금 더 금전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피해액 수조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4년 이상 진행되었는데 정부와 수사당국은 뭘 했느냐고 되묻는다. 모정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세상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큰다. 나 역시 어머니에게 마냥 착하기만 한 아들은 아니었다. 삶의 변곡점에 어머니가 계신 것도 사실이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픈 역사다. 조이팔 사건 역시 여러 의구심이 남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하지만 금융과 이것들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2008년 3분기 기준 예적금 세정금리는 5% 중반에서 6% 중반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대 7%에 달했다. 조이팔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코스피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증시 충격 완화를 위한 사이드카는 2008년 한 해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6회, 코스닥 시장에서 19회 등 총 45회가 발동되었다. 쉽게 말해 머리 아프게 주식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겼어도 세후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워런 버핏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식을 통해 연수익 10%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버핏이 말한 연 10% 수익률은 배당 2%, 주가 상승 8%의 합을 말한 것으로 배당률이 높은 미국 기준이다. 10%의 환상을 우리나라로 치환한다면 배당 2%를 제외한 연 8%의 수익을 주식을 통해 얻는 건 환상이란 소리다. 그에 비하면 당시 저축은행의 세전 수익률 7%는 환상의 이자율임에 틀림없다.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맡긴 것만으로 워런 버핏이 인정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당시 방송의 논리는 이랬다. 주입할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이고 가족들이 조금 더 여유를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한 것뿐이라고. 그러나 서민이 아닌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은 주입할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 주입할 일당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애당초 알기 때문이다. 2008년의 증시와 부동산 하락의 시기에 진짜 포식자들은 똥값이 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다. 강남 음마아파트는 2008년 4분기에 8억 원대였다. 하락폭은 30% 수준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하한가를 맞은 셈이다. 물론 8억 원은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액수다. 주가의 바닥을 가늠할 수 없듯 부동산의 바닥을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딸의 목숨값 2억 4천만 원 역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7%의 저축은행이 불안하다면 제1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5%도 워런 버핏이 인정할 만한 수익률이다. 방송에서는 피해자 딸의 시신을 석 달 동안 4번의 DNA 검사를 통해 찾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시신 일부와 휴대폰, 작은 손지갑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럼 목숨값이라면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보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두는 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피식자가 있기에 포식자가 존재한다. 금융시장에 피식자가 잃는 돈에는 늘 사연이 있다. 딸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대학 등록금, 갑을 받은 퇴직금, 영끌한 마이너스 통장 등 저마다 사연이 애틋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애틋한 사연을 참작하여 환불해주며 손실을 보정해주는 일은 없다. 욕심과 무지에 사로잡힌 이들은 현금도 투자 종목이다라는 투자 구루의 말을 무시한 채 가진 돈 모두를 건다. 모든 걸 걸었기에 모든 걸 잃은 후 그들은 말한다. 나라는 대체 뭐 했냐고. 정부는 이런 사달이 날 때까지 왜 지켜보고만 있었냐고. 금감원은 하는 게 없는 세금 도둑이라고. 단 한 명도 평범한 수익률을 넘어서는 큰 돈을 벌려 했던 자신의 욕심과 무지를 탓하지 않는다. 피식자는 늘 남 탓을 한다. 그러고서 만회를 위해 성급한 베팅을 하며 또다시 잃는다. 그리고 결국 투자판을 떠나고 만다. 포식자들은 그런 피식자들 덕분에 수익을 낸다. 그들은 피식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보들은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혹시 여기까지 읽고 마음이 불편한가? 목숨값을 사기당한 것에 대해 당시의 세전 이유를 따지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금융시장의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에 가깝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장부터는 금융시장의 포식자인 대기업, 외국인과 기관에 이어 피식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다. 피식자의 마인드를 리셋하고 포식자의 피로 판을 읽는 것이다. 유독 한국인이 사랑하는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말을 다시 상기하자. 피식자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통해 연 8%의 수익률을 얻겠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내 말이 아닌 워런 버핏의 말이니 믿어도 좋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4.78%다. 2020년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이 6.06% 수준이다.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그것도 서울의 중대형 상가를 보유한 건물주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6% 수준이다. 그런데 10%,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건물주의 두세 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진 건물을 팔아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알다시피 건물주들이 바보라서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
부동산만 한 게 없기 때문이지 부동산이 투자의 유일한 길이라서가 아니다. 임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갈아타는 게 옳다. 분명한 건 세상에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수단은 없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뿐이다. 투자는 자유다. 하지만 수익률 보장을 믿고 막 투자하는 건 두 가지 이유뿐이다. 바로 무지와 욕심이다. 무지와 욕심에 휘둘린다면 당신은 금융시장의 피식자에 불과하다.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변할 수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달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문 경영인은 연봉을 위해 일한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섰을 때 전문 경영인은 직장을 잃는다. 하지만 오더 경영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볼륨을 키울 수는 있지만 회사를 책임지는 건 오너 경영자만이 가능하다. 전문 경영인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임기 내 치적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야만 인센티브나 연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오너 경영자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그러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호불호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장지웅 작가님이 지으신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이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지웅, 15년간 다수의 상장사와 자산운용사, 창업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등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실무 운영을 모두 거쳤다. 현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자닌 채권 발행, 최종 계약 성사까지 M&A 전 과정을 총괄해왔고 인수합병 분야에서 기업 CEO가 믿고 맡기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수많은 기업과 임원진을 만나오면서 기업의 생존 방식과 주가의 흐름에 대해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몸에 익혔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1장, 첫 번째 포식자 대기업. 2장, 포식자 행사하는 피식자 노조. 3장, 두 번째 포식자 기관. 4장, 세 번째 포식자 글로벌 기업. 5장, 네 번째 포식자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프롤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하되 현실에서는 냉철해져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4명은 아프가니스탄 모처에서 탈레반 지도자 색출을 위한 정찰 임무 수행 중 염습대를 몰고 온 민간인 3명과 마주쳤다. 그들 중 한 명은 10서너 살쯤의 남자아이였다. 민간인을 풀어주면 경찰대의 존재가 발각될 게 뻔했다. 이는 임무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다. 반대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특히 아이까지 죽인다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결국 민간인들을 풀어주는 걸 택했다. 양심에 따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정찰대 4명 중 3명이 전사했고 그들을 구출하러 오던 헬리콥터마저 피격당해 탑승한 미군 16명 전원이 사망했다. 세계 최강의 부대라 일컬어지는 네이비실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 손에 꼽힐 만큼 큰 희생자를 낸 레드윙스 작전의 결말이다. 이제는 총과 칼이 아닌 돈과 금융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폭격과 시가전 대신 거대 외국 자본이 개도국과 약소국을 집어삼키는 시대다. 금융전쟁의 시대에서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투는 지극히 효율이 떨어지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오히려 환율이나 금리가 강력한 무기 또는 방어도구가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가치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는다. 실업률은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사망률이나 다름없다. 누구든 승리자가 되어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금융전쟁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이 의외의 선택을 한다. 레드윙스 작전의 딜레마처럼
양심이나 정의라는 명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한다. 레드윙스 작전에서 살아남은 이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책을 펴내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회전병에게 영웅 프레임을 씌워서 처참한 실패를 가린 셈이다.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명분을 찾아 뒤로 숨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실패의 비루함을 가리려는 사람들은 과정에서 명분을 찾는다. 하지만 과정의 정당함으로 결과를 용인해 줄 만큼 시장은 따뜻하지 않다. 정의로운 실패는 없다. 실패는 실패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이라는 명예와 더불어 불법 승계와 비자금 조성이라는 그늘을 지니고 있다. 잘잘못을 따지고 단죄하는 건 사법부의 영역이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삼성그룹에게 정의와 양심의 잣대를 들이밀 거라면 투자 세계에서 발을 빼는 게 낫다. 군사작전의 목적은 임무 완수와 생존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전쟁의 시대에서 정의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자로서의 생존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자문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전쟁에서 진심으로 살아남고자 하는가? 누가 내게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이다. 희생도 딜레마도 싫다면 가진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자를 받으며 이해 적금으로 만족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건 역시 착시일 뿐이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은행 자본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당신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은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자동납부가 한 번만 연체되어도 은행의 얼굴이 바뀌는 걸 바로 체감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유행처럼 ESG가 회자되고 있다. ESG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말이다. 건강한 지배구조 아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멋진 말이다. 실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데 기업 경영의 핵심이자 기업 성장의 뉴 패러다임이라 일컬어지는 ESG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가치처럼 보이는 ESG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워 자연보호와 탁월한 연비 기반의 상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온 것으로 모두를 속인 디젤 게이트의 주범 폭스바겐 그룹이 속한 유럽이 앞장서서 ESG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렬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정의롭고 모범적인 행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의식한 듯한 첫 번째 파워데이에서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과 배터리 자체 생산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배터리 비용 50% 절감을 통한 전기차 대중화를 선언한 것도 일론 머스크의 로드맵과 닮았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 기아약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기아처럼 독립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준이다. 그뿐인가? 전장과 반도체 부문에는 삼성이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변방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의 퀀텀 점프를 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 시점에 유럽발 ESG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무섭게 성장하는 후발주자를 막는 허들에 가깝다. 어차피 폭스바겐 그룹은 30조 원이 넘는 돈을 디젤 게이트의 대가로 지불했다. 유럽에는 친환경적인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내세운 환경구제나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내세운 환경규제나 ESG는 친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을 견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글로벌 기준을 내세우며 후발주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도전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것, 세계의 패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모습, 이것이 정의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민낯이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정의로운 단어에 함몰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자신이 쌓은 부를 성경 속 인물인 야곱이 쌓은 부와 비교하며
자신은 신에게 축복받은 존재라며 자랑한다. 그러자 주인공 안토니오는 악마도 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고 응수한다. 이는 샤일록을 악마 취급한 신랄한 인격 모독이다. 19세기 영국의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칭송했다. 맞다. 셰익스피어와 인도는 바꿀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고 인도는 인도인의 것이니까. 이를 바꿔 표현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학평론가 나스메 소세키를 조선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베니스의 상인 속 안토니오도 동일한 오만함을 보인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3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샤일록을 면전에서 철저하게 멸시했으면서 정작 돈이 궁할 땐 대출 미상한 시 심장 근처 살 1파운드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묘사된 샤일록은 후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마존의 베프 베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모두 샤일록의 후손, 유대인이다. 샤일록의 후손 중 하나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로 공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영국 정부가 샤일록의 후손 조지 소로스에게 항복한 셈이다.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의 정의로 본다면 21세기 지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거대 자본, 외국인과 대기업, 대주주가 패권을 쥐고 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정의를 이용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의로움을 연출할 수 있다. 착한 기업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덜 나쁜 기업과 더 나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자본주의에서 생존은 수익 창출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생존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그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돈을 굴리며 기업에게는 도덕성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기부나 사회환원을 하라고 요구한다. 기부와 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업은 마치 셰익스피어 시대의 샤일록처럼 돈만 하는 고린 대금업자라고 멸시하고 폄훼한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보자. 당신이 투자한 기업이 전년 대비 몇 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기업의 총수가 이토록 놀라운 성장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주주배당은 뒷전이고 기부를 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은 주주총회에서 그 한 건에 찬성할 수 있는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자. 당신이 속한 팀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전사 매출은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당신 팀 덕분에 큰 이익이 남았다며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에게 소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당신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투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아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정의와 수익 모두를 지키겠다는 이들은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순진한 생각은 투자 실패와 함께 당신 가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출혈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평화는 수많은 전쟁 사이 찾아오는 잠깐의 휴식일 뿐이다. 악당이 되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다. 금융전쟁의 승리이자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인 외국인과 대기업, 대주주의 욕망을 읽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라는 얘기다. 개인이 게임에서 지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이다. 실패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패를 기업의 부도덕함이나 다른 이슈로 돌린다. 성공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주가를 부양한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비록 기업 운영은 실패했지만 인성은 나무랄 데 없는 대표이사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배가 침몰했다면 선장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착한 선장이 아니라 안전한 항해다. 돈에는 선악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돈에 대해 무지하는 건 죄다. 투자에서는 무지로 인해 돈을 잃는 게 죄다. 돈을 지키는 게 정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살아남은 길을 선택한 사람만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다. 포식자 마인드 체크포인트.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픈 사연이 있는 돈이라서 말하는 것조차 힘드네요. 우리 딸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조이팔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다. 조이팔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에서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약 4조 원을 가로챘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다. 한 방송에서 조이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피해자는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잃은 2억 4천만 원은 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딸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희생자였다. 피해자가 잃은 돈은 딸의 목숨값인 셈이다. 피해자의 남편은 딸의 목숨값을 사기로 잃은 4년 뒤 세상을 떠났다. 돈이 없어서 아픈 남편을 병원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피해자는 후회했다. 방송은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문이고 조금 더 금전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투자한 거라고. 피해액 수조 원이 넘는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4년 이상 진행되었는데 정부와 수사당국은 뭘 했느냐고 되묻는다. 모종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세상 모든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큰다. 나 역시 어머니에게 마냥 착하기만 한 아들은 아니었다. 삶의 변곡점에 어머니가 계신 것도 사실이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픈 역사다. 조이팔 사건 역시 여러 의구심이 남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하지만 금융과 이것들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2008년 3분기 기준 예적금 세정금리는 5% 중반에서 6% 중반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대 7%에 달했다. 조이팔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코스피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증시 충격 완화를 위한 사이드카는 2008년 한 해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6회, 코스닥 시장에서 19회 등 총 45회가 발동되었다. 쉽게 말해 머리 아프게 주식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겼어도 세후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워런 버핏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식을 통해 연수익 10%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버핏이 말한 연 10% 수익률은 배당 2%, 주가 상승 8%의 합을 말한 것으로 배당률이 높은 미국 기준이다. 10%의 환상을 우리나라로 치환한다면 배당 2%를 제외한 연 8%의 수익을 주식을 통해 얻는 건 환상이란 소리다. 그에 비하면 당시 저축은행의 세전 수익률 7%는 환상의 이자율임에 틀림없다.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맡긴 것만으로 워런 버핏이 인정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당시 방송의 논리는 이랬다. 조이팔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이고 가족들이 조금 더 여유를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한 것뿐이라고. 그러나 서민이 아닌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은 조이팔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 조이팔 일당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애당초 알기 때문이다. 2008년의 증시와 부동산 하락의 시기에 진짜 포식자들은 똥값이 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다. 강남 음마아파트는 2008년 4분기에 8억 원대였다. 하락폭은 30% 수준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하한가를 맞은 셈이다. 물론 8억 원은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액수다. 주가의 바닥을 가늠할 수 없듯 부동산의 바닥을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딸의 목숨값 2억 4천만 원 역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7%의 저축은행이 불안하다면 제1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5%도 워런 버핏이 인정할 만한 수익률이다. 방송에서는 피해자 딸의 시신을 석 달 동안 4번의 DNA 검사를 통해 찾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시신 일부와 휴대폰, 작은 손지갑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럼 목숨값이라면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보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두는 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피식자가 있기에 포식자가 존재한다. 금융시장에 피식자가 잃는 돈에는 늘 사연이 있다. 딸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대학 등록금, 갑을 받은 퇴직금, 영끌한 마이너스 통장 등 저마다 사연이 애틋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애틋한 사연을 참작하여 환불해주며 손실을 보정해주는 일은 없다. 욕심과 무지에 사로잡힌 이들은 현금도 투자 종목이다라는 투자 구루의 말을 무시한 채 가진 돈 모두를 건다. 모든 걸 걸었기에 모든 걸 잃은 후 그들은 말한다. 나라는 대체 뭐 했냐고. 정부는 이런 사달이 날 때까지 왜 지켜보고만 있었냐고. 금감원은 하는 게 없는 세금 도둑이라고. 단 한 명도
평범한 수익률을 넘어서는 큰 돈을 벌려 했던 자신의 욕심과 무지를 탓하지 않는다. 피식자는 늘 남 탓을 한다. 그러고서 만회를 위해 성급한 베팅을 하며 또다시 잃는다. 그리고 결국 투자판을 떠나고 만다. 포식자들은 그런 피식자들 덕분에 수익을 낸다. 그들은 피식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보들은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혹시 여기까지 읽고 마음이 불편한가? 목숨값을 사기당한 것에 대해 당시의 세전 이유를 따지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금융시장의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에 가깝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장부터는 금융시장의 포식자인 대기업, 외국인과 기관에 이어 피식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다. 피식자의 마인드를 리셋하고 포식자의 피로 판을 읽는 것이다. 유독 한국인이 사랑하는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말을 다시 상기하자. 피식자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통해 연 8%의 수익률을 얻겠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내 말이 아닌 워런 버핏의 말이니 믿어도 좋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4.78%다. 2020년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이 6.06% 수준이다.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그것도 서울의 중대형 상가를 보유한 건물주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6% 수준이다. 그런데 10%,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건물주의 두세 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진 건물을 팔아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알다시피 건물주들이 바보라서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 부동산만 한 게 없기 때문이지 부동산이 투자의 유일한 길이라서가 아니다. 임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갈아타는 게 옳다. 분명한 건 세상에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수단은 없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뿐이다. 투자는 자유다. 하지만 수익률 보장을 믿고 막 투자하는 건 두 가지 이유뿐이다. 바로 무지와 욕심이다. 무지와 욕심에 휘둘린다면 당신은 금융시장의 피식자에 불과하다.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변할 수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달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문 경영인은 연봉을 위해 일한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섰을 때 전문 경영인은 직장을 잃는다. 하지만 오더 경영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볼륨을 키울 수는 있지만 회사를 책임지는 건 오너 경영자만이 가능하다. 전문 경영인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임기 내 치적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야만 인센티브나 연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오너 경영자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그러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호불호가 엇갈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의 시선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